예,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저희 디일렉은 한국반도체공학회와 공동으로 반도체 미래를 그리다라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이자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기획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황철성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 인력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라다, 없다. 과거에 되게 어렵게 뭔가 상황이 진행된 탓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그 지방자치 문제, 그다음에 국토 뭐 균형 발전 이런 문제랑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엊그제도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도 SK 하이닉스하고 저기 대학학과 맞아요. 또 네. 이렇게 했던데, 계약학과. 그게 결국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대의를 무시할 수는 없고, 제가 봐도 그거 무시한 거 옳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수도권 정원을 못 늘리니 지금 그런 방식을 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의를 약간 어그러뜨리면서 하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점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이 어려운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사실 거기 있지는 않아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네. 첫째는 대학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회, 특히 그 산업체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무슨 소린가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서울대학 갈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예전에는 대학 학부 교육 이념을 T자형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T자형. T자형 교육. 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네. 이제 어떤 학부를 나오면 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전공 지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기재료과를 나왔는데 140학점을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영역에서 많은 그 전공 과목을 배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상대적으로 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학부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연구중심 대학으로 이념이 바뀌면서 이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은 대학원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학부는 소위 파이자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이 있으면 옛날에 발이 하나였는데 발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이 교양, 반이 전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0학점 졸업학점으로 줄었고, 실제로 그 전공 과목을 한 60학점에서 70학점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뭐 물리화학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가령 우리 지금 전자과를 나온 학생도 반도체 관련 과목을 한 과목만 들어서 졸업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교양인을 키워내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물리나 화학에 대한 기본 소양, 그다음에 인문사회적인 소양 이런 걸 키워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반도체를 할 거면 전공을 해라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을 하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노벨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인팩 저널에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학의 랭킹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QS 랭킹이 어떻고, 뭐 중앙일보가 어떻고, 뭐 더 타임즈 랭킹이 어떻고 이런 거에 맞물려 있는데, 그런 데서 랭킹을 올리려 그러면 반도체 분야를 해서는 잘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를 전공한 교수님이 심지어 은퇴를 해도 그 후임으로 반도체 전공한 교수를 뽑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반도체를 전공한 교수님이 많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반도체와 같이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교육을 학부에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당연히 대학원 가서 해야 되는데, 대학원이라고 하는 걸 결국은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야지 그 분야의 학생을 뽑아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가 지금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울공대에만 해도 교수가 한 330명쯤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전공한 교수가 10명 남짓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노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회사분들과 이렇게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게다가 실제로 이제 설계나 시스템 쪽을 제외하고 정작 소자 공정하는 교수 따지면 5명도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문제로 불거지고 있냐면은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제 연구실에 지금 석박사과정 학생이 70명이 있어요. 70명이요? 네. 네.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학생들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돼요, 지금.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잘나서 뭐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반도체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뭐 연봉도 좋고 직장도 안정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 대학원이 지금 우리 서울공대만 해도 전체적으로 미달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재료공학부만 해도 학부생이 88명이 정원인데 네. 대학원 정원이 거의 150명이 됩니다. 그게 그 연구중심 대학을 하면서 대학원 정원 많이 늘렸어요. 학부 정원을 줄이면서.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들이 다 올라와도 정원을 못 채울 거 아니에요. 못 채우죠. 근데 지금 반도 안 올라와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정해져 있어요. 산업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 근데 대학이 생각하는 바랑 다르다고요. 논문이나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교수를 뽑는 것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분야와는 다른 분야를 자꾸 교수를 뽑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대학이 말하는 것과 학생이 말하는 게 좀 다른 거고.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결국 처음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학부생이 부족해서 그러냐. 절대 아닌 거예요. 학부생을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파이자인 교육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학생들이 가능한 한 반도체 분야에 많은 대학원을 가서 이제 뭐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거기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교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력의 미스매치가 생기고 그럼 왜 교수가 부족하게 됐냐?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학교 랭킹 그 문제를 갖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대학 밖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회사와 정부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회사에서 한 10여 년 벌써 15년 됐는데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학의 수준이 낮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연구할 때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1억을 들여서 연구를 할 거면 회사 똑같은 주제를 100억을 들여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보기에 가소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슬슬 퍼지면서 그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정부는 이제 반도체 분야 연구비를 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반도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반도체 분야 연구비를 대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거는 회사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이제 연구비가 쭉 줄어갔고 한 5년 전까지 연구비 거의 제로까지 갔다가 다시 요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반도체 연구 소장할 때 많이 신문에도 쓰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결국 그 문제가 보면은 이 사회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조금 그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하강 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지난 한 10여 년간 교수도 못 뽑고 그러니 학생은 결국은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회사들은 또 지금 그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제 왕창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가령 이제 저희 재료공학부만 해도 석박사 졸업한 학생 30% 이상이 반도체 회사를 가요. 근데 우리가 43명 교수 중에 반도체 전공한 교수가 3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늘어서 3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졸업한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 졸업했는데 30%는 30명이잖아요. 근데 교수가 3명밖에 안 되면 전체 중에서 결국은 반도체 교육을 받고 석박사 졸업한 학생이 몇 프로란 소리였어요. 5%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5%는 뭔 소리냐면 딴 걸 전공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 박사를 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울공대 나온 박사를 뽑았는데
트랜지스터가 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또 똑같이 이제 신입사원 5천만 원 주고 본 학부생이나 1억 주고 뽑은 박사나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학부생만 뽑아오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옳진 않죠.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해야지 이게 더 학생들이 많은 반도체 분야를 전공을 해갖고 그런 저희 회사가 요구하는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그런 인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피드백 루프가 네거티브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사실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무슨 수도권 정원을 풀들 또는 계약학과를 만들든 이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이제 대학의 역할이 뭐냐. 뭐 이런 문제를 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뭐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산업도 그렇고, 연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선진국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기술 선진국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글에도 쓰고 뭐 많은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무슨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어떤 전략을 취해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리뷰를 하고 뭐 반성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최상위의 백악관 레벨부터 이제 뭐 대학 MIT에서 그런 보고서를 넣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의 역사는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요.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학에 많이 뿌려요, 시드머니를. 그러면 이제 대학은 그 연구비를 받아서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소위 자유로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과연 양산이 될 수 있는 만한 기술이냐를 판단하는 건 회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와 기업 간의 인터랙션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 연구비가 투입이 됐을 때 쓸만한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회사가 픽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태까지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온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냐면은 미국의 SRC라고 있어요. 네. 그 SRC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잘 이제 워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대학이 어떤 한 교수가 연구비를 많이 가져가가지고 특정 분야에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생각해요. 네, 그거는 대학의 원래 대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인 새로운 거를 탐구해보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쓸만한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산업체로 가서 그게 되는 거지. 대학의 역할은 이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한 최소한의 머니가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게 더 많아지면 그 돈 관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단은 교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이 분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비를 더 풀어야 되는 거고 그 푼 연구비가 지금처럼 더 특정 분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반을 연구하는 기초를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소위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연구비가 어느 정도가 평균이에요? 대개 대학원생 한 명당 한 1억 내외? 명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밑에 지금 70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만큼 훨씬 못하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네. 이게 이제 소위 삼책50?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삼책50. 그 다음에 무슨 뭐 참여율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모든 교수들이 똑같은 캡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는 이제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네. 연구비 자체에 제약은 없어요. 그런데 한 교수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의 개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 과제를 3개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 과제를 5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 3책50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과제를 해야지 그 학생들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숫자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이 한 과제에 큰 연구비를 따오지 않으면 안 되고 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걸리는 거죠. 근데 뭐 왜 그런 전략이 있는지 그런 정책인지 이해는 돼요. 근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점이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반도체 쪽 교수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많이 뽑아봐야 지금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우리 계약학과 뭐 이런 걸 해서 그 수도권 정원, 총 정원 제한의 문제를 우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부를 나오더라도 기존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과든 재료과든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에 충분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가서 그러면 기존 학생들이 못 배우는 교육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교수를 안 뽑았거든요. 교수를 안 뽑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과외 교수님들이 그냥 그 과목을 더 개설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여유가 있으면 기존 교수님들 놀고 있었던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교수 대학생비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추가로 뽑았을 때 그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고 더 추가적인 교육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기존에 있는 강의실에 그냥 들어가서 얹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도체 교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교수님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채용을 안 해서, 배정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 그러니까 결국 교수를 뽑으려고 그러면 교수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자, 근데 학계에서 그 분야를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제자도 없고, 그럼 다시 교수를 뽑으려고 해도 지금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지금 잘하고 없어서 너무 난리던데. 근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그 한 20년 전 이때는 우리 산업이 필요한 인력 구조 이랬었어요. 대충 이런 중간 분야의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사회든 간에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은 필요한 인력 구조가 이렇게 절구똑같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거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중간은 필요 없다. 여기 엄청 필요한데. 네. 근데 지금 대학의 시스템은 그렇게 안 갔다고요. 산업이 요구한 쪽으로 전혀 가지를 않았어요. 대학이 지향했던 바는 랭킹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셔 저널을 먹여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인구 자체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 문제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가 빨리 심각해졌어요. 아니, 대기업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계약학과라도 돈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대기업들이 넘버원 탑 대기업의 기본적인 정서가, 자,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대학에 반도체 전공한 교수가 없으니, 사실은 본인들이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는 하지 말고, 그냥 수능 선적 우수한 머리대로 뽑아서 빨리,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뭐 쓸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가능한 얘기인지. 뭐 제가, 저도 삼성 출신이고, 뭐, 회사 다녀봤고, 네. 뭐, 최근에 삼성에 다시 가서 강의도 했고, 또 SK 하이닉스 가서도 강의를 했고 많이 하는데,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장비 재료가 몇 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고 팹을 유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교육을, 그런 데 필요한 인력은 사실은, 되게 중견기업, 장비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비 소재 업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팹리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대학에서 많이 전공을 한 인력을 배출해 주세요.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 그런 게 있으면 삼성 하이닉스 지금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위엔 교수도 못 채워요, 지금.
아까 SRC 모델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본 구조는 기업이 약간 재원을 태우고, 연구를 이쪽에서 하고 뭐 이런 구조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SRC가 한 5년 새에 그 원래 쓰던 연구비가 한 1,000억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그래서 한 3,000억까지 늘었어요. 미국에서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SRC에 그 가입하고 있는 기업이 한 50개쯤 돼요. 뭐 우리가 소위 아는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 다 들어가 있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뭐 장비, 소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회사는 다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1,000억일 때는 한 회사당 50개면 20억인데 네. 지금 훨씬 이제 늘었으니까 뭐 훨씬 더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인텔이나 삼성 같은 데 거의 100억 단위로 내고요. 네. 그래서 그 펀드가 모이고 그 펀드를 누가 운영하네요. 나눠주느냐, 네. 운영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누가 운영합니까? 회사 사람들이에요. 아, 회사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허허. 제가 이제 SRC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SRC 과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다른 나라에도 줍니까? 원칙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근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 99%가 미국 내로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저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도 자기들 돈 많이 내는데 결국은 다 미국 거만 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코리아 SRC를 하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 제가 이제 3년을 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벌써 4년 전에 인텔에 있는 어떤 그 P램 연구하는 이제 우리 지금 한 부장쯤 된 사람인데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자기가 SRC에 그 돈 나눠주는 커미티에 한 섹터의 커미티의 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요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이 그걸 오래 연구를 했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서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많이 그 연구 자체도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텔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그 같이 협력 연구하는 연구 그룹을 드라이브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정말 놀라운 게 자기들이 하는 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를 다 드라이브를 해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 연구 과제를 준 담당한 담당자들이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업들이. 그냥 돈만 주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놀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하고 제가 이제 산업과제를 계속 하죠. 뭐 하면은 그냥 6개월에 한 번 30분 회의하면 끝입니다. 돈 주고. 네. 나중에 학생이나 보내주세요. 뭐 그런 식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은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1시간 동안 텔레컨퍼런스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전날 미리 발표 자료를 보내놓으면 네. 시차 때문에 자기들 집에 앉아 있어요. 그럼 한 여덟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걸 미리 다 보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듣고 코멘트하고 다음번 요렇게 요런 걸 해주라.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게 틀렸으니까 이쪽 방향을 가주라.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러면은 1년에 6번 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18번 해야 되잖아요. 18번 했어요. 한 번도 안 뺐어요. 아니, 그런데, 그럼 국내 기업들은 왜 하는 거예요? 뭐, 교수님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연구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방법도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SRC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이 사람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해서 그거를 뭐 조직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했더니, 제가 이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SRC 과제를 시작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그 SRC 헤드쿼터 사람들이 아시아 로드쇼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돈을 내세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삼성 가서도 발표하고 하이닉스 가서도 발표하고 뭐 도쿄 일렉트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날 그 SK 하이닉스에 가서 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왔으니까 그러면 교수님 거기 계시니까 자기들이 하는 과제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한번 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제 옆에 이제 그 인텔 사람이 앉았는데, 지금 이제 SRC 헤드가 그때는 이제 톳 윤킨이라고 그냥 인텔 어사인이었었어요, SRC. 근데 이제 네. 따라왔는데,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인텔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인텔 안에서 어떤 분야의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 내에서는 더 이상 이 어떤 벽에 부딪혔는데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안 보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손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돈이 저기 가 있다 이거야. 근데 저 돈은 크레이지 아이디어 내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갖고 저 돈을 써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돈을 줘서 5년 있다가 그 중에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픽업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런 그 의지도 강하고 잘하니까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인텔 이제 그 SRC 헤드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자기들이 SRC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션은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뭐냐? 누가 이 분야의 연구를 잘하는가를 파악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반도체 한 교수들의 연구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에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교수님 뭐 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왜 가능한가를 봤더니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는 엄청난 센싱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사람을 써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과도 내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민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 뭘 이렇게 해서 뭐 공공 파운드리를 한다는 뭐 공공 뭘 한다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돼요. 이제 파운드리 얘기는 좀 딴 얘기인데 네. 하여튼 그게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NSF나 이런 데 있는 어떤 사람의 숫자, 네. 예산에 네. 비해서 기업은 반도체 분야로 놓고 보면 100배 예산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의 기술 개발의 이 모토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 않으면 우리 좀 어렵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제대로 된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맞다고 보고 뭔가 지금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나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짧은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대학의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석박사 학생 나오는데 5, 6년은 걸리는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의 연구를 서포트하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 하는 게 미국 사람들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텔 CEO 지금 팻 갤싱어가 온 사방에 돌아다니는 난리 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MIT나 스탠포드에 돈 줄 수 있느냐? 그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매년 KPI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은 첫 직장이 삼성이었습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94년에서 97년까지요. 4년에서 97년까지. 그러고 있다가 어디 이제 서울대학교로 왔죠. 서울대학교로 오셨고 교수님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교수님은 교수님이시지만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뭐 산업계에도 계셨고 하니까 사회이사도 여기 많이 이건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도 뭐 어디 안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인재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넓은 질문이지만.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금. 산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아까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를 보면 크게 보면은 패밀리스와 같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패밀리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육 체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패밀리스라고 하는 거는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국이나 대만은 잘 돼요.
교육 요리하고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패밀리스를 제대로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퀄컴 같은 회사랑 붙어야 돼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랑 붙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거기 승산이 없어요. 어허. 네, 그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정, 소자,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설계 기술 이런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좀 늦었어요. 왜냐? 이게 이제 TSMC가 이렇게 막 올라온 게 한 3년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TSMC의 역량이, 사실 TSMC가 그걸 한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다가 이게 이제 뭐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잘 되게 됐는데, 그러면서, TSMC는 사실은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대만이란 나라지. 예. 네, 대만 인구 2,6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아마 쓴 걸 보셨을 텐데, 더블 실리콘 실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TSMC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TSMC가 뭐라 그러냐면은, TSMC 공장 문 닫으면은, 미국 한 10에 70%를 TSMC에서 만드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미국이 막아야 된대. 퍼스트 실리콘 실드예요. 세컨 실리콘 실드. 더 재밌는 거는, 중국 한 10도 TSMC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커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파운드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텍 같은 회사도 저희 대만 안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지금 상당히 버거워졌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하는 삼성 파운드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어요. 근데 딴 거는 다 간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나라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서포트한 국민 숫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100만 명 된다고 보시면 많을 것 같아요. TSMC는 2,600만 명. 물론 이제 좀 극단적인 비교예요. 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인구적인 비교가 이제 뭐 결국 인력 관련된 문제이고 결국 그게 또 이제 또 자본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TSMC를 넘어서 파운드리 1등을 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성에서 10년간 130조를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이제 170조까지 올라갔어요. TSMC가 1년에 올해 50조 투자합니다. 말씀하신 분도 이제 직에서 물러나셨으니까. 지금. 그래서 파운드리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제 대상이 너무 커져서 네. 확실한 2등을 하겠다. 괜찮아요. 1등을 하겠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필요한가, 사실은. 왜냐? 제가 보기에 제일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건 메모리입니다. 여전히 메모리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마 올해, 반도체 관련 전 산업의 총 매출이 한 150조 나올 겁니다. 네. 그 중에 100조가 아마 메모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한 30조 될 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조를 이제 장비 재료, 그 다음에 한 10조를 이제 패밀리스에서 할 거고, 그 중에 5조는 삼성 파운드리가 할 거고, 삼성 시스템 LSI가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10조를 이제 장비 재료가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100조로 사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도 다 여기서 나요.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메모리가요? 네. 벌써 재작년 말이군요. 마이크론이 맨 먼저 발표했잖아요. 그때 원제트였죠. 그 다음에 176단도 맨 먼저 발표했죠. 물론, 그게 과연 그러면은, 정말 삼성보다 나은 기술이냐, 아기업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갭이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항상 1등, SK하이닉스 거기서 1.5년 뒤진 2등, 마이크론 3등, 이거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 차이가 없어졌어요, 거의. 그게 왜 그러냐? 물론 1등 하는 업체가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기에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D램을 EUV를 써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불과 3년 전만 해도 미친 소리였어요. 돈 너무 많이 드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건 하나에 $100짜리는 말이 되는데, 하나 $3짜리를 그걸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찌 해서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1등 하는 업체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따라오는 건 쉬워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저도 이제 작년에 그걸 알고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는데 한 대표님 생각에 말이에요. 마이크론에서 DRAM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숫자하고 삼성에서 DRAM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숫자가 어디가 많을 것 같으세요? 삼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을 것 같죠. 예. 마이크론이 2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황당하죠. 허허.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LP 다 먹었잖아요. 네. 2012년에. 네. 거기 있던 엔지니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당연히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삼성의 DRAM 개발 엔지니어 숫자는 SK하이닉스 2.5배예요. 그럼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비교하면 5배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마이크론이 로직한다, 파운드리 한다 소리 안 들어보셨죠? 그 집중하죠. 네, 하죠. 메모리. 네. 그 다음에 TSMC가 메모리 한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해요. 네. 인텔 낸드도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 이제 로직하다가 이제 파운드리까지 하겠다 그랬잖아요. 삼성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이 100만 대 돈을 가지고 있고 무한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메모리를 서포트한 인력도 못 구해서 난리가 나요, 난리. 근데 이걸 막 빼서 파운드리에 넣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론의 기세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의 미국 법인장 메모리 쪽 전문가신데 미국 법인장 하시다가 마이크론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이제 공정 이런 거 만지시다가 지금은 박영우. 예,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하여튼 그분이 얘기했던 걸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왔고 또 본인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뭐 몇 단, 몇 나노 디램 우리가 먼저 뭐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위상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서울대학에 온 게 한 3, 4년 됐어요. 그때는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3천억 달러 됐어요. 근데 그때는 메모리 시장 규모가 그거의 한 15%쯤 됐어요. 450억 달러. 작년에 5천억 달러 넘었잖아요. 올해 6천억 달러 네. 갈 텐데, 작년에 30%쯤 됐어요. 그리고 올해 한 35%될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전체는 지금 2배가 늘었는데, 메모리는 그거에 3배가 넘게 늘었어요. 3배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늘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 시장의 전망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쪽이 시간축이고, 네. 이쪽이 이제 성장률. 네. 그거 따져보면 제일 높은 게 메모리예요, 지금. 덩치가 제일 크고.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하고 있느냐?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봐요. 메모리 기술 자체의 발전이 지금 더뎌지고 있고, 네. 그것이 어떤 컴퓨팅 시스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발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건 뭐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술이나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어떤 산업의 방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문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스왓 분석이라고 많이 그러죠. 스왓 분석이. 네. 그래서 이제 위크니스를 보면 사실 그 스트롱 포인트, 오퍼튜니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크니스하고 스트레팅만 얘기하면 된다고. 그걸 특히 이제 제 대학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하는 경제적인 부분 말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영향 이런 쪽을 분석을 해보면은 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어필링하는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뭐냐? 우리 떡은 이만큼 있어. 오케이. 맛있고 좋아. 남의 떡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우리 35를 갖고 있는데 얘가 65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가서 갖고 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 내 풀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사실 그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어려운 얘기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파운드리 얘기가 나온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거 뭐 진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공공 파운드리 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잘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메모리 분야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그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어찌 보면 유일한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네. 곰펄츠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17세기인가 18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곰펄츠 커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커브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휴대폰 가입자 수를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뭐 휴대폰 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세츄레이션 됐어요. 그래서 이 곰펄스 커브에 따라서 그 휴대폰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의 수를 이렇게 쭉 연도별 그려보면 거의 한 95%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포함되어 이미 있다. 포함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곰펄츠 커브에다가 반도체 산업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성숙 산업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또 유명한 컨설팅에서 반도체 회사 TI 부사장 하시다가 이제 가서 세우신 분이 네. 발표하신 걸 제가 보고서 생각한 건데 휴대폰 같은 거는 이제 그러면 뭐 가입자 수가 몇 명이냐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과연 그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마땅치 않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찾았는가 봤더니 1년에 생산되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찾았어요. 트랜지스터의 개수. 엄청 많겠는데. 상상이 안 되게 네. 많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래 그렇게 많은데 지금 뭐 집 하나에 백 몇십만 개 들어가. 그러니까 1000족의 단위로 나와요. 1000조개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 이쯤 어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곧 끝이 오겠구나. 아닙니까? 이거에 네. 0.1%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 단계다.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예. 문제는 그 엄청난 트랜지스터 개수의 99.9%가 메모리가 있어요. 아. 왜냐? 낸드 이건 V낸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애플 실리콘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에 트랜지스터 500억 개 들어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맞아요. 문제는 칩의 개수가 몇 개냐고요. 네, 얼마 안 돼요. 메모리가 훨씬 많아요. 99.9%가 그 1000조 개 중에서 99.9%가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첫 번째고. 네. 그 두 번째는 말이죠. 굉장히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그 그래프인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게 왜 그 CPU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메모리가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요. 용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제가 87년에 석사 들어갔을 때 네. 그때 그 PC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뭐 XT, AT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때 썼던 80386, 뭐 8086 이런 CPU의 클락이 한 150kHz 이렇게 됐어요. 킬로헤르츠요. 네. 그러니까 메가헤르츠 오더였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기가헤르츠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배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샀던 하드디스크 용량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메가바이트였어요. 20메가바이트. 네. 하드디스크가. 네. 그래서 사실 한 장 지금 20메가바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테라바이트로 올라갔잖아요. 한 10만 배 올라갔어요. 그래 이게 훨씬 많이 빨리 올라갔어요. 그것만 비교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포유류의 뇌를 조사를 해보면은 X축에다 뉴런의 개수, 네. Y축에다 시냅스의 개수를 네. 그리고 그 로그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맨 밑에가 무슨 벌레,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꿀벌, 그 다음에 뭐 원숭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기울기가 딱 1.5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냅스의 개수가 뉴런의 개수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딱 그려놓고 봐. 이게 직선이 딱 나오는데 기울기 1.5가 나오길래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참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포유류 고등해질수록 이 뇌의 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로그 플러스 할 때 기울기 1.5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의 2분의 3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결국은 시냅스는 뇌의 부피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고 뉴런은 뇌의 표면적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 아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고 이쪽은 아래 삼성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그 로그 플러스 하면 길고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냅스는 메모리입니다. 그럼 우리 낸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를 딱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건 계속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열을 잘 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열을 안 내니까 이 부피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뉴런이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뜨끈뜨끈해져 갖고 뇌가 죽어요. 우리 왜 머리 열심히 쓰면 막 이렇게 머리 뜨겁잖아요. 네. 실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 너무 쓰면 기절한다고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도 오버플로우 되면 셧다운 되잖아요. 네. 그런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잘 발산해야 되는 뉴런은 이 뇌 표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피질이 여기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메모리를 쥐고 있는 우리 산업이 나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잘 지키고 발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일 뿐더러 컴퓨터가 발전할 궁극적인 모양을 보면은 그게 이제 더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요새 뭐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AI라고 하는 결국은 메모리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량 메모리에 기반한 AI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 예전에는 맨날 얘기한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 시장의 70%가 비메모리이다라는 식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쪽을 지금 많이 지금 뭐 빅3인가 안에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 있잖아요. 빅3는 그냥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빅3에는 이제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잘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잘하자 이런 논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반도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 반도체, 30% 메모리, 네. 그다음 30%가 이게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20%가 IDM, 그러니까 인텔, CPU, 그다음 팹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를 결국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CPU를 만들 수 있느냐? 택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팹리스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설계의 영역이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배운 교육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파운드리인데, 그럼 그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 TSMC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매스가 많이 이제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냥 메모리,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 이걸 잘 해보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답은 없어요. 교수님은 정년까지 아직 많이 남으셨죠? 올해 포함해서 8년 남았어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분야에 후배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해보려고 대학에서도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했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사실 뽑으려고 그래도 그동안 교수를 안 키웠기 때문에 뽑을 사람이 별로 없는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대학의 문제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데 대학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둘 다죠. 그래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낼 사람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내봐야 대학에서 반도체를 뭘 알아 이런 어떤 그 목소리가 있는 한은 사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기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중간에 해외에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택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 안 뺏기는 것도 큰일이에요. 제 제자들이 제자도 워낙 많겠죠. 네.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지금 인텔에 가 있어요. 네. 인텔 산타클라라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인텔에서 그 친구가 옵테인을 연구를 했어요. P램.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파운드리 한쪽으로 옮겨갔어요. 네. 근데 본인은 원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네.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쪽 IT 쪽에 워낙 데이터 이런 쪽에 그 연봉도 세고
뭐 이러니까 다 가니까 결국은 반도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자 공정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인텔의 가장 큰 에러가 뭐냐? 인텔 돈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텔은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은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을 못 뽑아요. 그러면 인텔 저기 저 뉴멕시코에 팹이 있거든요. 네. 난리 났어요. 사람이 없어서요. 없어서. 인텔이 지금 그 파운드리 사업을 벌리는데 가장 큰 에러가 뭐냐? 사람이 사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긴 시간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한 번씩 나와주셔서 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봐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지금 학생들 70명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